정우야, 아버지다. 그때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나 아버님.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지. 미안하다. 내가 좀 급해서. 아니, 우선 들어오시진 마시고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는 현관문을 반쯤 닫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씨 할아버지는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상황 나아질 때까지만 잠시만이라도 지낼 수 있나 해서. 며느리는 문씨 할아버지의 허름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이 여기 계시면 우리 애가 창피할 거예요.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저희 아파트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곳인데 이웃들의 시선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여보, 무슨 소리야? 정우야, 애비 좀 도와다오. 허리 휘도록 일하면 너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 했잖아.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아버지가 절 위해 공장에서 일한 것도, 어머니가 절약하면서 사신 것도, 그건 다 부모님들 인생이었겠죠. 제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자꾸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 몹쓸 놈의 자식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의 문웅정 할아버지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문씨 할아버지의 굽은 허리와 거친 손마디에는 40년을 일하느라 생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공장으로 향하던 발걸음,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야근. 그 고된 날들 속에서도 문씨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식 생각뿐이었습니다. 임마,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나머지는 이 애비가 다 책임지 마. 문씨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그런 문씨 할아버지 덕분에 아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지금은 큰 회사의 임원이 되어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서 남에게 쉽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문씨 할아버지였지만, 공장에서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도왔고 모두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전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문씨 할아버지의 마음속엔 깊은 어둠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홀로 가꾸는 텃밭은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밤이면 찾아오는 아내의 빈자리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죠. 임자, 당신이 없으니 나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드네. 시골 마을에서 홀로 텃밭을 가꾸며 지내던 문씨 할아버지는 아내가 없는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밤이 되면 아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시절부터 함께 일하며 평생을 의지하며 지낸 40년 지기 절친한 친구가 문씨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웅정아, 염치 없지만 너한테 부탁 하나 하러 왔어. 우리 마누라가 큰 병에 걸렸네.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다는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병원비도 밀린 상태야. 친구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딱 일주일만. 돈 나올 때는 있는데 한시가 급해서 그래. 내가 돈은 바로 갚음세. 제발 도와줘. 이러다가 우리 마누라 영영 못 볼지도 몰라. 친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문씨 할아버지는 1년 전 아내가 병원에 누워있던 모습, 돈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던 그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문씨 할아버지는 평생 모아둔 퇴직금과
아내의 보험금을 포함한 통장 잔고 대부분을 그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정말 고맙네. 일주일만 기다려줘. 꼭 갚을게. 친구는 돈을 받아들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돈을 받자마자 종적을 감추었고, 문씨 할아버지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푼도 남지 않은 통장을 바라보며 문씨 할아버지는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해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먹을 것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씨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 끝에 이제 아들한테라도 도움을 청해야겠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문씨 할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인 서울의 아들의 아파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고,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 앞에 선 문씨 할아버지는 한참을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과 대리석으로 된 고급스러운 외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에 문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옷과 거친 손을 무의식적으로 감추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런 데서 사는구나. 문씨 할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서 산다는 걸 실감하니 갑자기 더 위축되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경비원이 문씨 할아버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누구세요?" 라는 차가운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정우야 아버지다. 문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한창 하던 중이었는지 반쯤 화장한 얼굴로 나온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나 아버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지. 며느리는 문틈으로 겨우 얼굴만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좀 급해서. 문씨 할아버지는 주머니 속에 손수건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급하다뇨? 아니. 우선 들어오시진 마시고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는 현관문을 반쯤 닫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마누라가 아프다고 해서 돈을 좀 빌려줬는데 문씨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사람이 돈 받고 잠적해버렸어. 이제 내 수중에 한 푼도 없다. 문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일부터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상황 나아질 때까지만 잠시만이라도 같이 있을 수 있나 해서. 문씨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의 입에서 한숨 같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지금 아버님을 모실 형편이 안 돼요. 우리 애가 곧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할아버지가 이러고 계시면. 며느리는 문씨 할아버지의 허름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가 창피할 거예요. 아버님 같은 분이 여기 계시면 우리 아이가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저희 아파트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곳인데. 아버님이 계시면 이웃들의 시선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며느리의 말 하나하나가 문씨 할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씨 할아버지는 아들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말소리에 아들이 잠에서 깬 듯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안방에서 나온 아들은 현관 앞의 광경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우야, 내가 이런 말 하기 창피하다만 애비 좀 도와다오. 문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버님 나이면 좀 자중하셔야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큰 돈을 남한테 빌려주세요? 아들의 질책하는 말투에 문씨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안 도와주나? 같은 40년지기 고향 친구인데. 그리고 사기친 놈이 잘못이지. 문씨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우, 냄새. 며느리는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님, 목욕은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런 꼴로 저희 집에 오시면 어떡해요? 이웃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며느리의 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급하게 오느라. 문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가보세요. 자꾸 이러고 버티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 애비가 평생 너 하나 믿고 살았는데. 공장에서 허리 휘도록 일해서 너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 다 했잖아. 이제 와서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는 게 애비한테 할 짓이냐? 이러고도 네가 자식이라 할 수 있어? 문씨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한 것도, 어머니가 절약하면서 사신 것도, 그건 다 부모님들 인생이었겠죠. 제가 달라고 했습니까? 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돈도 없으시면서 자식 집에 찾아오면 짐밖에 더 되겠어요? 돈 없는 아버지는 저한테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차피 어머니도 안 계시고, 이제 저희 가족만 잘 살면 돼요. 아버지처럼 사시다가 나중에 자식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서 전 돈 모으면서 살아요. 자꾸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 몹쓸 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내가 평생 널 위해 산 세월이 아깝다. 그래,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아비 자격도 없다 이거지? 그리고 내 어미가 얼마나 너만 보고 살았는데. 어미 돌아가신 핑계로 아비도 버리는 그런 못된 놈이 내 자식이었나? 돈이 너한테는 가족보다 중요하더냐? 문씨 할아버지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욕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우리 집 평판까지 나빠질 순 없잖아요. 그래도 이왕 오셨으니 조심히 가세요. 다음부턴 이 근처로는 찾아오지 마시고 저기 저 멀리 있죠. 뵙더라도 그쪽 동네에서 봬요. 며느리는 문씨 할아버지를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 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고 문씨 할아버지는 쫓겨난 듯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바로 아들의 문자였습니다.
문씨 할아버지는 혹시나 하고 다급히 문자를 확인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서러움 뿐이었습니다. 50만 원 보냈으니 당분간 그거로 지내세요.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마시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우리 이미지도 있고 체면도 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문씨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문씨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호구같이 살았나? 문씨 할아버지는 쓰린 마음을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 길, 문씨 할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바라보지 않기로, 그리고 이 수치스러운 기억을 잊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반드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쫓겨난 문씨 할아버지는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의 아파트 근처 공원 벤치에서 밤을 지새우던 문씨 할아버지의 모습이 한 경비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원은 순찰을 돌다 문씨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님,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비실에 난로라도 피워놓을 테니 거기서 좀 쉬세요. 그날 이후로 경비원은 매일 아침 순찰 때마다 문씨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경비원의 따뜻한 배려에 문씨 할아버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대였고 경비원 역시 과거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자식들한테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저런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못된 놈들! 둘은 이제는 매일 아침 경비실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님,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며느님이 매주 화요일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경비원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님이 집을 나가시는데 매번 다른 남자를 태우고 주차장에 들어오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순간 문씨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천대하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정작 본인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요. 문씨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문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하지만 할아버님께서 워낙 고생하시는 걸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씨 할아버지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더럽다며 집에도 들이지 않던 며느리, 자신과 아들의 체면을 운운하며 쫓아냈던 그 오만한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며느님 행적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며칠 동안 경비원은 며느리의 출입 시간과 행적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문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경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며느리의 새로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확실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나가셔서 오후 5시면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차.
항상 같은 검은색 차가 며느님을 태우러 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문씨 할아버지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제 보니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가 아니었구만. 문씨 할아버지의 머릿속에서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매몰차게 내쫓았던 며느리의 행동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이미지를 운운하고 체면을 내세우며 자신을 내쫓았던 건 다 자신의 추한 불륜을 감추기 위한 핑계였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나 같은 늙은이가 집에 있으면 며느리가 바람 피우기가 힘들었겠지. 문씨 할아버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이제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내쫓은 며느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떠올리니 오히려 통쾌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아주 잘 됐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겠어. 며느리의 행적을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은 문씨 할아버지는 차분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비원이 알려준 시간에 맞춰 매주 화요일마다 아파트 단지 건너편 골목에서 며느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오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문씨 할아버지는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낯선 남자를 만나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문씨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일과를 파악했습니다. 경비원을 말대로 화요일 오전 11시.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서 시작되는 며느리의 불륜은 어김없이 오후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드나드는 카페를 발견한 문씨 할아버지는 이제 그곳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건너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며느리가 그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매번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는 남자는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을 걸치고 매번 비싼 선물 봉투를 들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듯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태도가 가장 눈에 거슬렸습니다. 자신을 대할 때의 그 오만하고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상대 남자 앞에서는 마치 새 신부처럼 수줍어하며 교태를 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신났구만 쯧쯧. 문씨 할아버지는 카페 박벤치에 앉아 며느리와 남자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 참, 자기. 요즘 정말 골치 아파 죽을 뻔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온 거 있죠. 그때 말한 시골 노인네 말하는 거야? 맞아요. 더럽고 지저분한 옷차림에 당장 쫓아내버렸죠. 우리 낭군님 만나는데 방해될까봐 겁나더라고요.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자기야, 그래도 시아버지인데 너무했던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리가요. 그 양반이 우리 집에 살게 되면 이렇게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남편은 머저리라 잘 모르지만 그 영감은 좀 똑똑해 보이던데. 우리 관계 금방 눈치챌 것 같았어요. 하하. 남편은 뭐래? 그 반푼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죠 뭐. 자기 아버지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대박 웃기죠? 자기 아버지한테 남이라고 하면서요. 둘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문씨 할아버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분노가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이제는 충분한 증거를 모을 때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담아 며느리의 위선적인 민낯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휴대폰으로 들킬까봐 멀리서 찍은 흐릿한 영상만으로는 부족했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문씨 할아버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씨 할아버지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카페 직원이 문씨 할아버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신지. 직원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오는 여자 손님. 박수정이라고 제 며느리인데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씨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시아버지입니다. 문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제발. 이건 우리 가정의 일이에요. 며느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전에 제가 꼭 막아야 해요. 문씨 할아버지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쫓겨난 이야기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보낸 밤들, 자식에게 무시당한 서러움까지. 처음에는 직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참을 고민하다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손님들이 좀 신경 쓰였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데 분명 부부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부부처럼 행동하셔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CCTV 영상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아버님 상황을 들으니 너무 안타까워서요. 직원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USB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와 그 남자가 카페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맞잡고 서로를 향해 낯뜨거운 애정 행각을 하는 모습들. 게다가 시아버지를 모욕하며 키득거리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고 내쫓았던 것처럼 그녀도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해볼까?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회사 앞으로 나와라. 문씨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회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씨 할아버지는 이제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아들이 보면 배신감에 놀라 뒤집어질 만한 며느리의 추한 민낯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고, 문씨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귀찮다는 듯 마지못해 회사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때 다 말했잖아요. 또 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문씨 할아버지는 말없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어떤 여자인지 똑똑히 봐라. 아들은 귀찮다는 듯 봉투를 열었고, 순식간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와 다른 남자의 노골적인 불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그토록 믿던 마누라가 어떤 여자인지. 그때 나를 무시하고 내쫓으면서 체면을 따지더니 정작 내 체면은 이게 뭐냐? 문씨 할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아들은 문씨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문씨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가 그때 아비를 배신한 것처럼 너도 이제 배신당한 기분을 알게 될 거다. 그때 내가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지 기억나냐? 내가 나에게 상처 주고 문 밖에서 내쫓았을 때, 그때 내 아픔을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해. 그리고 뭐? 부모의 도움 없이 너 힘으로 잘 된 거라고. 한심한 놈. 사람 보는 눈 하나 제대로 없으면서 무슨.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는 분노를 넘어서 진심으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는 충고였습니다. 이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버렸고, 이내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빨리!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문씨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가져간 증거들은 며느리를 완벽하게 궁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발뺌을 하려고 했지만 USB 안에 담긴 CCTV 영상과 사진들이 하나둘 공개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 결국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변명 아닌 변명이 이어졌지만 아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문씨 할아버지의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비원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은밀하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소 그녀의 오만한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던 주부들 사이에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경비원은 그녀가 시아버지를 무자비하게 내쫓았던 일까지 상세히 전했습니다. 며느리의 불륜이 폭로된 후 아파트 단지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우아한 척하던 며느리는 이제 혼자 집 밖으로 나서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한때 매주 나가던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나오지 않았고, 아이들의 학부모 모임에서도 며느리는 따돌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주변 이웃들조차 그녀를 외면하기 바빴죠. 특히 이웃들의 조롱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기 봐. 시아버지를 쫓아내고 불륜까지 저지른 그 집 며느리야. 그러게 간땡이도 크네. 깨끗한 척, 품위 있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런 짓을 하고 다녔으니. 한편 입주민 대표회의에선 아파트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그들의 퇴거를 종용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불륜녀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을 우려한다며 교육 환경까지 거론했습니다. 한편 아내의 불륜 스캔들은 아들의 회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상무의 부인이 부녀회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고, 이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한때 능력 있는 임원으로 인정받던 아들은 이제 수치심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매일 밤 아들과 며느리의 고성이 아파트에 울려 퍼졌고, 더는 이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도망치듯 짐을 빼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문씨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뒤로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복수가 끝난 후 문씨 할아버지가 고시원 방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노크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문씨 할아버지의 돈을 들고 사라졌던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문씨 할아버지를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이 허름한 고시원까지 찾아온 친구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웅정아, 정말 미안하다. 현관 앞에서 친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얼굴에는 참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건 정말 못할 짓이었어. 내 이자까지 계산해서 전부 다 가져왔네. 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돈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몇 날 며칠 꿈에서 자네 안 사람이 나타나 날 꾸짖더군. 당신이 평생 믿었던 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문씨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꿈에 나타났다고? 문씨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아내가 곁에 있는 것처럼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네. 문씨 할아버지는 친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것보다 오랜 벗이 돌아온 것이 더 기뻤습니다. 아내도 분명 이런 결말을 바랐을 것이라 생각하니 그동안의 고생과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고 며느리와 아들의 몰락을 지켜본 문씨 할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돌려받은 돈으로 문씨 할아버지는 작은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고시원을 벗어나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할아버지는 외롭지만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파트 경비원과의 의우정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주말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함께 동네 복지센터에서 무료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문씨 할아버지처럼 가족에게 외면당한 노인들이 많았고 할아버지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보람차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복수에만 집착하던 자신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노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갔고 문씨 할아버지는 그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경비원과도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들과 며느리는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불륜남에게 상간남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그 불륜남 역시 기혼자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죠. 며느리는 불륜남에게도 버림받고 결국 아들에게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이 완전히 홀로 남겨졌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며느리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문씨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아내와는 이혼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이제서야 아버지께서 느끼셨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에게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함께 살면서 제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그 일이 있기 전엔 그동안 부모님의 희생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신데 제가 또 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네요. 문씨 할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후회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효도는 무슨? 난 이제 내 삶이 있다. 넌 내 삶을 살아라. 난 이제 다시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다. 내가 나를 외면했던 그 시간 동안 나도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 너를 용서하겠지만 우리가 다시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다. 이제는 각자 자신의 길을 가졌구나.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지만 문씨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정우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내 선택이다. 그날 이후 문씨 할아버지와 아들은 가끔씩 연락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문씨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한 결정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문씨 할아버지는 이제 지역 노인복지센터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주도하며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문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마음에 걸렸고 아내가 떠나고 외로워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기에 인생의 마지막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들네 집으로 합가해서 가족으로서 함께 지내는 것이 옳은 길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독립해서 지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꼭 댓글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